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대기업들의 철수가 적자 수렁에 빠지면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는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트남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삼성이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자국의 위기를 베트남 투자로 극복해보겠다는 모양새인데요.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펜페TV 팩트 체크.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은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난입니다. 베트남은 아열대 기후로 특히나 여름에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중부와 북부 지역의 여름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 장치가 필수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에게 이런 상황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 전력회사 EVN은 해마다 전기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름마다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졌고 특히 서부 지역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력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의 전력난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계를 돌리는 공장이 많아져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전력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은 라오스나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것도 베트남의 전력난을 야기시키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수력발전은 15,807MW로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34.3%, 가스 17.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고 있지만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량은 189MW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전력난은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레스토랑과 호텔, 산업단지, 사무실, 아파트 외부 조명을 켜둘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에어컨을 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혹여 전기가 끊겨 공장 기계 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식한 베트남 정부도 향후 5년간은 충분한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 주요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이런 상황에 베트남의 일부 언론 매체들은 전력난의 주 원인으로 한국 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주어서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해 과다 사용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기업이고 삼성전자만으로도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차지해 한국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장은 앞으로 베트남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응호엔 수원북 베트남 총리로부터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답을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심각한 전력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응호엔 수원북 베트남 총리가 이 부회장에게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2018년 10월, 2019년 11월, 2020년 10월 거의 매년 공장을 세워달라고 구애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4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전력 확보가 불안정한 베트남 현지 상황에서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또한 애매해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는 인도나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공급할 경우 역물류로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력난이나 지정학적 위치 말고도 베트남 진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난인데요. 실제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늪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S그룹의 주력 유통 계열사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적자 수렁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야심차게 베트남 시장에 깃발을 꽂았지만 최근 들어 적자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났고 흑자 전환 시기도 언제가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국내 편의점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건 2018년 초인데요. 베트남 송킹 그룹과 손잡고 지분 30%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진출한 지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슬슬 장사가 자리 잡고 본전 찾아올 때가 됐는데요. 하지만 GS 리테일은 영업 3년째인 올해까지 만년 적자 상태입니다. 심지어 현지 법인은 올 3분기 43억 7,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가 2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라지만 늘어가기만 하는 적자는 기업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GS 홈쇼핑 또한 적자 상태로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올 3분기 현지 합작법인은 10억 7,400만원의 적자로 1년 전 5억 원대에서 2배가량 적자가 불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적자만 기록하다 떠나기로 결정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마트가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호점이자 유일한 현지 점포인 고밥점을 연 지 5년 만입니다. 추가 점포 출점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 확대가 막힌 베트남 대신 최근 급성장하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인데요. 매각 대상은 이마트 베트남 법인 지분 100%와 점포 관련 자산일체입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철수하면서 우리 현지 교민들 또한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다낭에서는 도시가 봉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현지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단기간에 이번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식당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버티던 교민들도 거의 다 귀국하는 분위기라며 현지 기반이 탄탄한 교민이나 주재원만 어쩔 수 없이 남아있고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샵, 주점, 카페, 선물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아 교민 수가 전성기 때와 비교해 이미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공 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베트남 전국적으로 약 34,900개의 회사가 올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했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주로 부동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숙박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및 훈련 분야인데요.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신규 등록 또는 추가 자본금도 감소했는데요. 분기별로는 전국적으로 29,000개 신규 사업자가 발생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베트남 진출로 극복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최고급 백화점으로 알려진 다카시마야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현지 매체 징에 따르면 일본 유통업체 다카시마야가 베트남 부동산에 진출하는데요. 부진한 유통사업 대신 해외 부동산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하에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시마야는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에 상가 및 사무용 빌딩과 국제교육기구 에듀핏 학교를 건설합니다. 이 학교에는 136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다카시야마는 2025년까지 스타레이크 신도시와 하노이 인근 지방 등 두 곳에 상업 및 사무용 빌딩을 각각 한 개씩 더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3-4년간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약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양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전국 관광국 하노이 사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베트남 여행사와 항공사의 약 70%가 내년 벚꽃 시즌 방일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일 여행 노선 판매 재개 희망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벚꽃 시즌이라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았고, 내년 여름 32%, 내년 단풍 시즌은 43%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베트남은 전력 중국 게임사 비퍼게임즈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 미키가 한복이 중국 전통문화라는 성명을 내 논란이 된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옛 복식이 한복이 아니라 한복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 누리꾼들 한폭 끌어들이기 활동한 풀을 한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 등의 해시태그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조만간 방영될 중국 드라마 3세의 남자 배우 쉬카이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사진을 올리며 한복 논란에 불을 붙였다. 쉬카이의 의상에 대해 상스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위정은 공식 일보 계정을 통해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은 한복이지 한국의 한복이 절대 아니다.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 한풀을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위정인조로 위정의 주장을 퍼나르고 있다. 상스는 명나라 때 한국의 수라간격인 상식국 궁녀로 선발된 야오추진이 요리법에 관심을 갖게 돼 요리의 약선을 절묘하게 조합해 요리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대표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짝퉁 의혹을 받고 있다. 위정의 주장과 함께 과거 중국의 만담인 샹성 코미디언 궈더강이 영상도 함께 수면 위로 올랐다. 2010년 7월 2일 베이징 전시센터에서 유쿠연과 함께 출연한 이 샹성 공연에서는 궈더강이 한국이 중국 것을 다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궈더강은 한국인이 단오절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의학도 한국이 발명했다고 주장한다. 공자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쿠연은 중국인은 뭘 발명했는데? 라고 물었고, 궈더강은 중국인이 한국인을 발명했다고 답한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단오절도 한국 거고 공자도 한국 거고 장백산도 한국 거라고 한다. 이제는 한복까지 자기 거라고 한다. 김치를 한국 거라고 알리면서 김치를 중국에서 사먹는 나라니 알만하다. 한국은 어차피 고대 중국의 부속국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국의 한복과 일본의 기모노가 중국의 의복에서 유래했음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영상도 등장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한복은 사상과 예의의 총체로 중국 문화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족 문화의 유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족 문화는 중국의 5000년 문명을 설명한다. 또한 의복에 있어서 중국의 한복이 한국의 한복과 기모노에 영향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한복이 중국 것임을 설명하며 나섰다. 한 인플루언서는 한푸는 중국 것인데 한국의 의복이나 일본의 기모노로 오해받는다며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서 담수 저수지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연섬에선 150년 걸릴 일이 인공섬에선 불과 2년 만에 일어났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8일 중국 광저우 남중국해 해양학연구소 연구진이 중국 난사군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위에 건설된 인공섬에서 담수 저수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지난달 수문학 저널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는 지난 1980년대부터 중국과 주변국 사이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외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이 난사군도의 섬이나 암초를 점유하고 있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짓거나 인공섬을 만드는 등 점유권 강화 조치를 벌이고 있다. 하이어리 크로스 암초 위의 인공섬은 중국이 2014년 건설했다. 활주로와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여타 군 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섬을 남중국해에서 가장 발달된 인공기지라고 부른다. 섬 크기는 2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암초 시절 넓이의 10배 이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섬에 생긴 담수 저수지의 원리는 담수렌즈 현상이다. 섬에 내리는 빗물은 바다로부터 오는데 대부분이 진흙과 모래를 거쳐 지하로 샌다. 반면 담수는 그 위로 떠올라 렌즈처럼 생긴 경계면을 형성한다. 이는 바닷물과 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담수가 바닷물에 비해 밀도가 낮아 가벼워서 위로 뜨는 것이다. 이를 담수렌즈라고 부른다. 대개의 자연에선 담수렌즈가 생기는데 150년 정도가 걸린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나 이 인공섬에선 불과 2년 만에 담수렌즈가 나타났다. 현재 담수 저수지의 깊이는 7m 정도인데 연간 1m씩 깊어진다고 한다. 연구진은 2035년까지 15m 깊이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담수렌즈가 생성된 데는 이 지역 자연 환경이 먼저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 연간 강수량은 3,000mm에 육박한다. 중국 본토의 5배다. 그만큼 밀려드는 바닷물이 많다는 얘기다. 간척 작업도 담수렌즈 현상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사한 담수 저수지들이 다른 인공섬들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담수 저수지는 담수를 바로 구하기 힘든 섬거주민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중요할 전망이다. 수석 연구자인 지질학자 수호환은 현지 주민들과 생태계의 중요한 수자원으로 기능한다고 전했다. 다만 섣불리 담수를 활용했다간 담수렌즈층이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김대중, 노무현은 바다를 알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바다의 의미에 충실했다.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인류 국가다. 세계를 지배한다. 그 역사의 진실은 두 사람 삶 속에 익숙한 인식이다. DJ는 20대의 해운업으로 성공했다. 노무현의 장관 경력은 해양수산부다. 청와대 DJ 집무실에 기발한 지도가 걸렸다.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다.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만들었다. 그 지도의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끝이 아니다. 대륙을 발판으로 대양으로 뻗는 출발지로 바뀐다. 그 모양새가 한반도에 대한 상상력과 통찰을 바꾼다. 바다는 리더십의 도전을 유혹한다. 해양광국의 의욕은 대담하고 비장해진다. DJ는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어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을 해양민족으로 표현했다. 바다 경영에 대한 집념이다. 노무현도 세계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바다에 대한 야망을 과시했다. 그 열정을 정책으로 표출했다. DJ는 대양해군 건설에 나섰다. 초라한 연안해군에서의 탈피다. 첨단 이지스함의 건조는 DJ 정권 때 시작했다. 해군은 국력의 상징이다. 대양해군의 리더십 의지는 이어지고 확장됐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의 야심작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국익을 위한 결단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정권 말기 현장 여론 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임기 초 2003년에 완공된다. 노무현은 장관 시절 중국과의 어업 갈등을 겪었다.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한다.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어도를 지켜준다. 제주 강정마을은 몸살을 앓는다. 야당, 좌파 종교인, 좌파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몰려간다. 건설 반대를 외친다. 평화의 선제주도의 사실을 주장한다. 반대의 고함은 DJ, 노무현의 해양광국 비전과 충돌한다. 기지 건설에 이분법적 논란이 있다. 평화냐 대양해군이냐다. DJ, 노무현은 그런 이슈들에 대비했다. 간결한 언어로 정리했다. DJ는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이 가능하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쾌한 무장 평화론이다. 노무현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는 인정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는 꺼려했다. 그 대신 자주 국방과 균형 외교를 내놓았다. 대안의 실천을 위해 국방비를 늘렸다. 제주 기지 건설에도 나섰다. 기지 반대론자들의 외침은 미숙하다. DJ 노무현 발언은 그들의 무지와 어설픔을 추적한다. 노무현의 정책 유사는 배신과 위선으로 상처투성이다. 그의 국정 고뇌는 묵살되고 왜곡된다. 좌파 진영은 노무현 철학의 계승을 다짐했다. 실제는 뒤집기와 말바꾸기다. 친노 세력은 그의 죽음 앞에서 지문미로 절규했다. 그 의리는 폐기됐다. 노무현의 유서는 그곳에선 계승의 안식처를 잃었다. 구국정 야심작들은 우파보수 진영에서 피난처를 얻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것을 확장하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뒷받침한다. 노무현 국정의 지킴이가 집권 세력이다. 그 장면은 좌파 정치사의 비극적 모순이다. 변절은 기묘하고 잔인한 역사를 낳는다. 제1야당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했다. 통합진보당은 의석수 7개의 소수당이다.